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원 강사 주트입니다. 오늘은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라고 하는 책 리뷰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책은 김혜남 저자분의 책이고요. 정신분석 전문의라고 합니다. 네, 신경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많은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책을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선물을 받았던 책이에요. 근데 리뷰를 해야지 하면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오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9쪽에 보면 비록 당신이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그 방황은 당신이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네, 방황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젊은 시절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러한 방황, 근데 그런 방황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방황을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현재로서는 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옳다. 그러니 거침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배우고 노력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황으로 그치지 않고 더 성장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정신분석의 전문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를 상담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 환자를 상담할 때 환자분이 제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쿨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실연을 당하고서 이제 상담하러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 힘든 게 그 차였다는 사실,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사실보다는 그냥 그깟 이별쯤 쿨하게 털어버려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며칠 동안이나 우울해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을 정말 더 견디지 못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시련의 아픔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죠.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책에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 그래? 그러던가 말든가. 아픈데도 아픈 줄 모르고 슬픈데도 슬픈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사실은 문제가 많다고 해요. 자, 그럼 쿨한 사람. 쿨한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쿨했던 것일까요? 자, 쿨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쿨한 사람들의 경우에 여기 어떤 소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이야기를 하는데 상실의 시대에서 주인공 와타나베라고 하는 주인공이 정말 친한 친구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갑자기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의 자살 자체가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였는데 그 와타나베에게는 엄청난 혼란과 슬픔, 그리고 더 컸던 건 배신감. 정말 절친이라고 믿었는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자살해버린. 그래서 그런 배신감에 감당하기 힘든 혼란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와타나베가 역설적인 초연함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사물, 물론 내 자신의 감정과도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와도 정서적으로 얽히는 것을 피하려는 태도. 근데 누구나 다 이런 태도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또 상처를 받을까봐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쿨함에 숨어있는 역설적인 초연함이라고 하는 건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처로부터 내 자신을 방어함과 동시에 이런 좌절감이나 박탈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장치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토요일 주말 저녁입니다. 네, 늦은 밤이 되었고요.
내일은 일요일인데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시험이 있어서 중학생은 이제 기말고사 요새 좀 시험이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은 1년에 시험을 4번 보다 보니까 거의 시험 대비하면 1년이 끝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합니다. 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런지. 자, 그리고 여기 빅터라고 하는 사람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죽기 직전 전쟁이 끝난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이다. 자, 근데 그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하게 된대요. 매일처럼 죽어나가던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날 사람이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늘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용소의 사람들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당연히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가 풀려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다가 결국에 크리스마스 때 풀려나지 못하고 나서 갑자기 사망률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 나에 대해 희망이 한 가닥이라도 있다. 그럼 그 희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일지, 그 상황에 대해서 나한텐 희망이 있어 라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난 이제 끝장이야 라고 받아들일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이나 일을 겪는 거는 우리가 선택하진 않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응하는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멋진 시가 이 책의 57페이지에 나옵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문이 하나 있었지. 그 문을 나는 열 수가 없었지. 손잡이를 잡을 수도 없었고 왜 나는 나의 감옥으로부터 걸어 나올 수가 없었나. 지옥이란 무엇인가? 지옥이란 자기 자신. 지옥은 단 홀로인 것. 그 안에 있는 모습은 단지 환영일 뿐. 도망쳐 빠져나올 곳도 도망쳐 빠져나갈 곳도 없지. 인간은 언제나 혼자인 것. 네, 이 시를 보고서 되게 멋진 시다. 그리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혼자 시를 풀이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시를 쓰신 분에 관한 이 저자분의 의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시인데 제 생각에는 그 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선택이 있잖아요. 인생의 선택.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이 있었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그 손잡이를 내가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죠. 선택을 할 수 없고 지옥으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럼 지옥은 바로 자기 자신. 지옥은 주변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그 모습이 환영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내 감정이라는 내 안에 내 생각에 나를 가두어 두어서 내가 빠져나올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혼자인 거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것도 살아가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스파이더맨 3의 스파이더맨 주인공 피터 아시죠? 이게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3 이후로도 4가 나왔나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스파이더맨인 피터에게 이제 숙모가 그에게 하는 말이에요. 피터가 굉장히 상처를 남에게도 입히고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숙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용서해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좋은 사람이고 너의 길을 찾게 될 거다. 제 시간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주면 되게 큰 위안이 되겠죠. 너는 좋은 사람이다. 넌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너를 믿고 있다. 이러한 말. 그래서 어른이 이제 되면서 다행히 올바른 선택을 피터는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믿어준 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럴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 그리고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나의 선택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80페이지에 멘토. 좋은 멘토가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여기의 제목은 멘토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조심해야 할 것은 멘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고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상을 버려야 된다고 해요. 조언을 해주는 것은 멘토지만 그 조언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결국에 선택하는 건 내가 내 선택을, 나에 관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정한 멘토 자체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의 말을, 내면의 말을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책을 제가 친했던 학원 선생님이 선물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예전에 같이 학원에 근무했을 때, 여기 뒤에도 그 책이 다락방, 꿈꾸는 다락방. 네, 그 책을 읽고 제가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고 정말 좋은 저의 친구이자 언니이자 네,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주신 것 같아. 항상 좋은 책을. 그래서 그 선생님을 학원에 같이 근무하면서 만나면서 좀 뭔가 나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시험 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보고 싶네요. 한번 연락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107페이지.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눈 뜨자마자. 34살 진용 씨는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다. 자, 그리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다른 직장인들 다 퇴근할 무렵에야 그의 일과는 시작된다. 가르치는 일 자체도 재미가 없는데 시건방지고 다루기 힘든 아이들이 지겨움을 더해준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할 뿐이다. 저도 마지막 30대를 보내고 있는 처지인데 몇 년만 있으면 40인데 그 나이에도 이 짓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네. 더 나이가 들면,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1년 1년 달라지고 서서 이제 계속 강의하고 칠판 판서 쓰고 하면 체력이 딸리는 게 느껴져요. 막 말하는데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체력도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설 자리도 좁아질 텐데. 정말 네, 되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SBS 다큐에 나왔던 프로그램인가, 외국에서 한 몇 달 살면서 은퇴를 하시고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도 이제 영어 강사 학원을 하시다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은퇴를 원했던 건 아닌데 젊은 강사분들에게 이제 학생을 뺏기고 나이가 들고 체력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게 돼서 외국 생활을 하시는 네, 그분의 이야기를 보고서 정말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분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진용 씨 자체는 어릴 때부터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제 좀 기운이 없는 아들을 보면서 남자놈이 패기가 없어 라고 맨날 야단을 치셨다고 해요. 그러면 진용 씨는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렇게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방으로 그냥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진용 씨는 어릴 때는 정말 똑똑했대요. 천재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학원을 가기 싫다고 떼를 쓰다가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매를 맞고 한겨울에 속옷만 입은 채 바깥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무기력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 추위와 창피함 속에 떨었던 그는 아예 반항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 자체 없이 그냥 이끌리는 대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자율성을 잃어버린 그의 내부 자체는 텅 비었다. 그리고 내적으로 공허해진 그는 어떤 흥미를 다 잃어버렸다. 정말 슬픈 일이네요. 내가 정말 도전적이고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왜냐면 자기의 자아상 자체를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을 못 시켜주고 좌절감이 계속 분노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초라하다고 계속 느끼는 무력감이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회피, 현실 회피. 좌절적인 자신의 일과를 알면서도 그냥 회피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거죠. 그러다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결국에는 망가지고 있는 게 자기 자신임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자기의 꿈, 자기의 자율성은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고 하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내가 어떤 과도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부모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거나 한다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말고 이제는 훌훌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두 팔 벌려서 맞이해라 라고 합니다. 항상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고 사람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외로울 때 한번 읽어보면 정말 좋은 시일 것 같아요. 이 책 141쪽에 배은미 시인의 마음을 달래주는 단 한 사람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득 헤이즐넛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닫혀있던 가슴을 열고 감 좋은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꼭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외로웠던 기억을 말하면 내가 곁에 있을게 하는 사람. 이별을 말하면 이슬 고인 눈으로 보아주는 사람. 희망을 말하면 꿈에 젖어 행복해하는 사람. 험한 세상에 굽이마다 지쳐가는 삶이지만 때로 차 한 잔 여유로움 속에 서러움을 나누어 마실 수 있는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굳이 인연의 줄을 당겨 묶지 않아도 관계의 틀을 짜 놓지 않아도 찻잔이 식어갈 무렵 따스한 인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은 문득 헤이즐넛 커피 향이 나는 그런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네.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모두가 다 배신해도 단 한 사람만 내 편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사람. 피해자 증후군. 이런 사람들의 특징. 나는 과거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넌 나를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 피해자 증후군. 계속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한 이런 일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난 과거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어. 난 피해자야.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건 당연해. 너희는 날 이해해주고 감싸줘야 돼. 계속 이런 말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네,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계속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내 에너지까지 다 갉아먹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 증후군, 이런 거는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건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서 다 훌훌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고통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계속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더 긍정적으로 할 일이 많은데도 피해망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천사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떤 도덕적인 자학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분리가 된다고 해요. 나 아니면 안 돼. 과대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강한 죄책감이 있는 경우가 이런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이 이렇게 천사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정아 씨라는 예를 들고 있는데 이분의 엄마는 매우 차가운 사람이었다. 버릇 없어진다고 아이들을 안아주는 일도 없었고 아이들이 아프면 짜증부터 냈다. 그래서 첫째 딸인 정아 씨가 동생들을 돌보면서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뭐든 열심히 했다. 엄마는 결코 그녀를 칭찬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맏딸인 정아 씨는 엄마에 대해 느끼는 강한 분노감. 그와 동시에 엄마에게 화를 내고 나서도 강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런 죄책감을 없애려고 굳은 일은 도맡아 했으며 나쁜 자신을 처벌하고자 했다. 자, 그러면 이런 자학적인 행동, 자기를 학대하는 것,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엄마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일에 당신도 직장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대요. 사랑의 거래로 희생을 택한 건 아닌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저 사람 떠나면 어떡하지? 난 이렇게 해야 되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한 희생은 사랑을 대가로 내 자신을 내주는 모양이 되고 만다. 당신은 사랑을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정말 진심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희생이 아니라면 내일부터는 그만해도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희생, 가정 환경에서도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배신감으로 그렇게 또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이 희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방법 4가지. 워라밸 시대지 않습니까? 30대는 정말 바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해요. 결혼과 출산 2가지가 같이 쌍두마차처럼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워라밸을 맞춰야 되냐? 제일 먼저 휴가 계획부터 세워라. 휴가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중독자들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누가 그거 몰라? 그래서 안 쉬나? 정말 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나 혼자 쉴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구구절절 변명을. 유독 일중독자들만. 그래서 이런 일중독적인 기질이 있다면 그걸 조금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은 자기에게 휴식을 주어야 그 다음에 일도 더 추진력 있게 나가는 거죠. 계속 일만 하면 사람 정말 미쳐 못 삽니다. 네, 그 다음에 둘째, 일이 없으면 왜 불안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자, 이 일을 해야만 인정과 사랑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가 계속 일의 노예로 사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일과 삶의 어떠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 자, 당신은 이제 어른이고 인생의 주인이다. 언제 일하고 언제 쉬어야 할지 설계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거다. 그냥 일만 하면서 일만 하는 사람은 바보다. 놀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당신이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다 할 수도 없어요, 정말. 쉬지 않고 일에 치여서 막 짜증나고 지쳐. 그러다 보면 막 집에 가서 막 설거지를 해. 이거 내가 다 해야 돼. 피해의식에 막 이렇게 막 쩔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냐? 너무 힘에 부칠 정도로 일이 쌓인다면 그 가운데 먼저 할 일을 정하고 남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렇게 남에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한계부터 인정을 해야 돼. 난 다 할 수 없다.
딱 손을 놓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한 30% 정도는 일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심해야 할 사항.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을 한다.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냥 노예가 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 나에게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이런 일만큼 축복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일은 우리를 우리가 생존하는 것을 보존하게 해줌으로써 다른 활동을 하는 토대를 만들어준다. 자, 만약에 일에 치여서 여러 가지 행복을 놓치고 있다면 기억하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 그리고 200페이지에 세상에 옳은 선택은 없다. 다 모든 게 선택이잖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옳은 선택은 없대요. 그렇다고 틀린 선택도 없다. 다만 당신이 어떤 결정을 생각해서 내렸다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선택을 했다면 내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선택을 믿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92페이지로 가서 거의 마지막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든지 언제 시작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다. 마음가짐,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이 시키는 대로 무엇을 결정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이건 다 큰 꿈에 도전했던 이들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인생의 성공은 꿈꾸는 자의 몫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현실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네, 사색에 잠겨 있어요. 이 여자도 30살인가 봐. 네,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